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구분하는 것까지 했었죠. 네. 우리 교재는 484페이지까지 했었고요. 인사이동론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구분하는 거. 네. 자, 그래서 이건 자세히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일단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특히 이제 장점, 단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그거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고 계급제랑 직위분류제랑 장점, 단점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계급제는 잠깐 리마인드를 하면은 폐쇄형이죠, 폐쇄형. 네. 폐쇄형 임용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 행정관을 육성하는 제도예요. 전문 행정관을 육성하는 제도예요. 일반 행정. 일반 행정관을 육성하기 좋은 제도죠. 네. 신분 보장이 강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수 형평성이 높아요, 낮아요? 보수 형평성이 네, 맞아요. 낮아요. 그렇죠. 보수 형평성이라는 거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이 되느냐 그거죠. 네. 자, 반면에 보수 형평성이 높은 건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였죠. 직위분류제. 네. 아니, 갑자기 이게 보여가지고 지난 시간에 틀렸던 게 문득 기억이 났어요. 보수 형평성 개념 같은 거, 자, 이런 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직위분류제 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중에 직위분류제 구조였죠, 구조. 그래서 한 사람이 맡는 권한과 책임을 직위라고 했고, 직위. 자, 그다음에 우리 뭐 행정구급, 세무구급 뭐 이런 것처럼 나눠가지고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묶음,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직급이라고 했죠? 네. 직급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냥 행정구급, 세무구급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구급 공무원을 다 일컫는 거를 등급, 그렇지, 등급이라고 했죠, 등급. 그래서 등급이라는 건 직무의 종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종류는 다를 수도 있지. 행정 따로, 뭐 세무 따로니까. 하지만 구급이라는 똑같은 동일한 계급, 등급이 부여가 돼서 예. 보수는 동일한 그런 개념인 거죠.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군, 그걸 얘기했었고, 자, 그거 말고 이제 직렬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행정직렬, 세무직렬 이렇게 횡적으로 나누는 거, 종적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종적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데, 자, 그 직렬을 묶어놓은 직렬의 묶음을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럼 직급. 그렇죠. 직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직렬을 쪼개놓은 거는 직류. 직류. 그래서 류열군. 그래서 류가 제일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직열, 그 다음에 직군. 이렇게 류열군 이렇게 썼죠. 잘했어. 유희열이라는 가수 알아요? 예. 유희열 빨리 해봐. 유희열 군을 빨리 해봐. 유열군이 돼요. 그래서 유희열 군을 빨리 하면 유열군이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재미없었어? 되게 참신한데? 막 이러면서 생각해왔는데 넘어가시고요. 자, 485페이지에 인사책의 유형 중에서 개방형 유형이랑 폐쇄형 유형이에요. 네. 근데 일단 계급제는 폐쇄형 임용제가 주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공직 임용 방식을 조직 내부에서만 인사 이동을 시키느냐,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시키고, 자, 그거를 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인사 이동을 폐쇄형 인사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 조직 외부에도 요 직위에 딱 부합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외부 사람들을 끌어서 임용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라고 했고,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일단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요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개방형 임용은 뭐, 전문가. 그래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 좋은 제도고, 폐쇄형 임용제도는 오히려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 좋은 제도고, 예. 그 다음에 공직 내에서 안정성, 일관성 같은 걸 유지하기 좋은 제도가 폐쇄형 제도고, 자, 그 다음에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개방형 임용제도고,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것이 개방형 임용제도고, 폐쇄형 임용제도는 계급제와 관련이 있는 제도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는 직위분류제적 전통이 강하니까 개방형 A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반면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는 계급제적 전통이 강하니까 폐쇄형 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렇게 나눠두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2번에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그냥 폐쇄형 인사제도를 채택을 쭉 해왔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어떤 제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방형 직위제도라는 거는 이제 이거죠. 보통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일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일 때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채택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임용을 해서 모셔서 정책 수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자, 공직 내부, 외부를 불문해요. 그래서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이 적격자가 있으면 임용을 시키고 채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개방형직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28조 4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근데 요건이 뭐냐면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이런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자, 그 다음에 뒤에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내부 혹은 외부에서 상관없이 막론하고 적격자를 찾아야 한다면 적격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도입된 거는 한 90년대 말에 전체 1, 3급에서 그때는 이제 고위공무원단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그 중에서 일부 약 20% 정도를 공직 내외에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처음 만들었고, 자, 지금은 실국장급에서 과장급 직위까지 확대 적용하였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과장급 직위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모든 전 직위급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밑에 범위가 도대체 몇 %까지 임용이 되느냐 이건데, 실국장급, 과장급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 밑으로는 적용이 되진 않는데, 그러면은 그 과장급 직위에서 몇 %까지 가능한가? 이거. 자, 중앙행정기관이랑 자치단체랑 달라요. 중앙이랑 자치랑 달라. 그래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고위공무원단은 총수 20% 범위. 그 다음에 과장급 직위 역시 20% 범위. 자, 그러니까 실국장급, 과장급에서 중앙은 20%예요, 중앙은. 개방형 직위의 범위가 중앙은 20% 이내. 자, 그럼 지방은 몇 프로냐? 거기 밑에 있죠. 자, 지방은 적어요. 좀 더 10% 내외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기억해 두시고, 직책은 실국장, 과장급까지 적용이 되는 게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개방형 직위 범위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범위를 명시해놨고요.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3항에 보시면은 소속 장관은 1항, 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에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공직 외부에서만, 자, 만 중요해요.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뭐예요? 경력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방형 직위 중에서 특히 경력 개방형 직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거. 내부가 아니고요.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거를 이걸 주의해주세요.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거를 경력 개방형 직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
개방형 직위 중에서도 경력 개방형 직위는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10% 내외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임용 절차는 뭐 이거요. 개방형 직위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개방형 직위 중에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임용을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원칙적으로 밑에 신분 봐두세요. 우리 지난번에 일반직 공무원 중에 임기제 공무원 있었죠. 자, 그래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기를 갖고 있는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그냥 경력직 공무원처럼 임기 없이 정년까지 쭉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를 갖고 임기 동안만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임용 기간은 그럼 몇 년이냐?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실 것.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결정한다. 길어야 5년인 거예요. 길어야 5년. 근데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년에서 5년. 예. 자,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소 2년에서 5년의 범위 내니까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임기제로 임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제한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공모직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모직위 제도. 아까는 무슨 제도였어요? 개방형 직위 제도였죠? 개방형 직위 제도. 개방형 직위 중에서 특히 외부에서만 임용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경력 개방형. 그렇지. 경력 개방형. 외부에서만 임용하는 거는 경력 개방형.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개방형 직위가 아니라 공모직위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공모직위 제도. 개방형 직위 제도랑 공모직위 제도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다른 부서. what? 공무. 공무는 다른 부서. 다른 부서? 그러면은 조직 외부에서 임용하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만 임용하는 거예요? 조직 내부 외부를 막론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만. 그렇지. 내부에서만. 조직 내부에서만 임용하는 제도를 공모직위 제도라고 해요. 외부에서만 임용하는 거는? 경력 개방형. 그렇지. 내부 외부를 막론하고 하는 거는? 개방형. 개방형. 그렇지. 오늘 잘 알아요. 자, 공무원 중에서 경쟁하는 것, 공무원 중에서 경쟁하는 거를 공모직위 제도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효율적인, 자, 요건을 보세요. 요건. 아까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였잖아요. 요건이 전문성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자, 이 공모직위 제도는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필요하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임명할 수 있다. 예. 누구를? 공무원 중에서. 자, 대상. 자, 해당 기관 내 외부에. 여기 외부를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외부는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를 포함하는 의미예요.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이게 포인트죠. 공무원 중에서 민간 아니고 적격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를 공모직위 제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공모제도야. 그래요.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항상 웃겨. 한 번도 안 웃겼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범위예요, 범위. 자, 일단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는 거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공모직위 제도는 자, 이것도 중앙이랑 지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중앙은 고위공무원단은 30. 과장급 직위. 야, 이거는 좀 달라요. 자, 중앙인데 고위공무원단은 30이에요. 고위공무원단을 줄여서 우리 보통 공단. 고공단이라고. 어떻게 알았어? 예. 고공단은 30. 자, 그 다음에 과장급은 20이에요. 과장급은 20%.
자, 이거 기억하시고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자, 개방형직이랑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과장급직위는 20%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자,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이때는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결혼을 보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요건이랑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차이가 나느냐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그 개방형 직위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몇 년에서 몇 년? 2년에서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시면은 마지막 하나만 더 보세요. 5번에 전보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자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임기라고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임기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2년을 전보 제한한다. 그 부서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2년의 전보 제한이 규정된다. 이런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공모직이랑 개방형을 차이점을 잘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세 개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개방형직이, 그 다음에 외부에서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이, 그 다음에 내부 공무원 중에서만 임용하는 공모직이. 자, 근데 요건에 보시면은 자,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개방형으로 시작되는 내용이죠. 개방형직이나 경력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공모직위는 그 요건이 없죠.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직위를 제도를 둔다. 그러면은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관리. 자, 범위 아까 봤던 내용 확인해 두시고 20%죠. 중앙은 20%, 지방자치단체는 10%. 자, 그 다음에 임용 기간은 2년에서 5년. 2년에서 5년. 자, 그 다음에 공모직위는 범위가 고공단은 30%, 과장급은 20%.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자, 임용 기간 제한은 없지만 전보 제한이 있어서 2년 동안은 이제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발령받지 못한다. 전보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자, 개방형 직위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인재를 이런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가 있고, 경쟁, 그렇지. 경쟁을 통해서, 직무의 효율성 향상, 질 향상, 이런 것도 있고, 공직의 침체 방지, 이런 표현 써요. 공직의 침체 방지. 자, 이런 표현 쓰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근데 한계는 뭐예요?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죠. 이거는, 폐쇄형 임용이 기본이 돼야만 직업공무원제도가 되죠. 왜? 직업공무원제도는 뭐와 뭐가 결합된 개념이었어요? 그렇지. 실적주의랑 계급제가 결합된 개념이고, 기본 전제가 폐쇄형 임용제도를 전제로 하잖아요. 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젊었을 때 뽑아서, 능력 발전. 나 잘못 들었어. 늙어 빠질 때까지로 들었어. 젊은 인재를 늙어 빠질 때까지 능력 발전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두루두루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직업공무원제도니까 폐쇄형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방형이 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저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개방형이 되면은 자의적으로 뽑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민간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 폐쇄형을 시험 봐서 무조건 다 뽑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자격을 주관적으로 회사처럼 평가해서 뽑는 거다 보니까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에 의한 인사, 정실 인사의 위험이 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이 저해되겠죠. 왜? 임기가 있으니까. 쭉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 끝나면 그냥 다시 민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행정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이해해서 읽어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크게 막 용어적으로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이해만 잘 해두시면 돼요. 보수의 형평성 같은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교류형 있고 비교류형 있잖아요. 교류형 있고 비교류형. 다른 건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교류형은 그럼 뭐냐? 자, 이제 첫 번째 줄에 쭉 뒤로 넘어가서 기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인사체계. 그거는 교류형. 자, 밑에 그럼 비교류형은 쭉 넘어가서 하나의 기관에만 국한되는 인사체제. 그러니까 부서 이동이 안 된다는 거고요. 딱 그 어떤 부의 처음에 임용을 받으면 거기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사청문제도. 자, 국회 인사청문제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국회 임명 동의를 뭐 요하는, 아니면은, 인사청문, 상임위원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인사청문을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정말? 들어는 봤지, 우리.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다음에 특별히 말고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인사청문 대상은 뭐고 상임위원회 대상은 뭐냐? 여기 이제 밑에 나눠져 있죠. 도표로 일단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요하는 인사를 임용할 때,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밑에 나와요. 우리 국회법에, 자, 1항에 국회 임명 동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직책 있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특별위를 열어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검증을 하잖아요. 위장 전입을, 그 위장 전입했단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뭐라 하잖아. 갈구잖아. 그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 3명. 자, 요거,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있어요. 왜냐면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몇 명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총 9명이에요, 9명. 9명. 근데 9명을 어떻게 이제 선발하냐면은 3명 나눠요. 그게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 있어요, 바로. 참고에 여기 있죠. 국회에서 선출이 3명. 국회에서 뽑는 거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단독 임명하는 사람이 3명. 그래서 333이에요, 333. 왜냐면은 국회, 입법부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사법부. 그 다음에 입법, 사법, 대통령, 행정부. 3권 분립에 충실하기 위해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33 나눠서 3명씩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3명.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뭘 거친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별위원회가 중요해요.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청문을 거친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뭐냐?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럼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건 몇 명이에요? 6명. 3명 빼고 그렇지, 6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3명. 그래서 6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관위 위원도 9명이고 333 이렇게 임명하는데 그 중에서 6명 임명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을 거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 구경만 하세요. 방송통신위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하고요. 이런 따위에 직책하고요. 아니 기타 등등이라는 의미예요. 국정원장, 국세청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경찰총장, 합참의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행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돼요. 상임위원회. 그래서 아까 봤던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 있고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 있고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 3명. 3명. 그렇지. 국회에서 주하는 중앙선관위위원 몇 명? 3명. 3명.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3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6명은 어디에 청문을 거친다? 국회 상임위원회. 그렇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을 거친다.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간도 같이 보세요. 숫자라서 같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회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되고요. 밑에 위원회는 15일 이내에요. 국회는 20일. 위원회는 15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있죠.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기간은 3일. 자, 이렇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만 마지막으로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하나만 더 보세요. 자, 인사청문회의 효력은 뭐냐? 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인사청문회 효력,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용 볼게요. 임용. 자, 임용이라는 개념은 뭐 어렵지 않고요. 어떻게 이 필요한 인사를 수요를 예측해서 그 수요를 맞춰서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개념이 이제 임용, 인적 자원 계획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자, 임용의 유형 한번 볼게요. 개념적으로 임용의 유형. 그래서 외부 임용이 있고 내부 임용이 있고. 이거는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부 임용은 공개 경력 채용, 그 다음에 경력 채용 이렇게 있는데요. 공개 경력 채용이라는 거는 자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는 거. 공개 경력 채용. 경력 채용 뭐예요? 경력 채용은 경력 채용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거는 경쟁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공개 경쟁보다는 경쟁 범위가 좁아지는 것. 그래서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내부 임용에 두 가지 개념 요소가 있어요. 수평적 임용이 있고요. 수직적 임용. 자,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수평적 이동. 자, 수평적 임용. 이거예요. 계급은 그대로 있고, 요 옆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종적으로, 횡적으로, 종적으로 이동하는 거. 종적으로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수평적 이동 이렇게 하는 거죠. 계급은 동일한 계급에서. 자, 이러네요. 이렇게 되시고, 근데 그 개념이 약간 대표적인 게 전직이 있고요. 전보가 있어요. 자, 근데 전직이랑 전보랑 뭐가 다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전직은 뭐냐면은 직렬이 다른데 이동할 때 그거를 전직. 전보는 직렬이 같은 직렬 내에서만 이동하는 거를 전보.
전직은 직렬을 다르게 해서 이동하는 거. 그거를 전직. 전직과 전보의 개념이 나눠지니까, 자, 이거만 잘 봐주세요. 전직과 전보. 그거는 무슨 이동? 수평적 이동. 수평적 이동. 자, 그 다음에 파견은 많이 들어보셨죠? 파견. 다른 기관에 일시적으로 가 있는 거. 파견. 겸임. 겸임은 뭐, 같이, 둘 이상의 지위를 같이 겸할 때, 겸임. 전입, 전출. 자, 이번에는, 인사 관할이 아예 다른 거예요. 국회, 법원, 헌재, 행정부. 자, 이거는 이제 서로 인사 관할이 전혀 다른데, 거기끼리 관할이 다른, 그 다른 관할 영역끼리 주고받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전입, 전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전직과 전보의 개념 구분. 동일한 직렬은 뭐예요? 동일한 직렬은 전보. 전보, 그렇지. 상이한 직렬은 전직. 전직. 그래,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배치 전환. 자, 아까 본 수평적 이동이 다른 말로 배치 전환이라고 해요. 배치 전환. 그래서 이 개념만 하나 이해해 두시고, 수평적 이동을 뭐라 그런다? 배치 전환이라고 한다. 자, 배치 전환이 어떤 면에서 유용하고 어떤 면에서 한계점, 역기능이 있는가 하는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자, 배치 전환에서 좋은 건 뭐예요? 배치 전환에서 좋은 거는 이 사람을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게 해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능력 발전.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런 것도 있어요. 비공식 집단의 폐해 제거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무슨 맥락이겠어요? 비공식 집단의 폐해 제거. 이 사람들이 일단 이외에 뭔가 그런 그 사조직 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수평적 배치 전환 안 하고 똑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만들면 그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친목회 같은 것들을 결성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비공식 집단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배치 전환이에요. 배치 전환. 갈아엎는 거죠. 서로 판을 비워놓는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받으시면 되고, 역기능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말이 배치 전환이지 좌천인 경우도 있잖아요. 좌천. 어디 그냥 한직에 힘없는 이런 직책으로 유배를 보내다시피 집어넣는 거죠. 친구 중에 기자가 있어, 기자가 있는데, 방송국도 막 그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스케이트장 관리관, 이런 직책이 있어. 기자인데, 처음에 방송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방송하던 애를, 스케이트 관리하는 직책으로 막 전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별의 별 그게 다 있더라고, 방송국도. 근데, 어쨌든, 자천의 형태로 그렇게 보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어디까지 했지? 징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징계 절차는 아닌데, 그냥 인사이동을 명목으로 해서 자천을 시키는, 실질적으로는 징계와 다름없는 그런 이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행정의 전문성은 어때요? 전문성이 떨어지죠.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전환의 역기능에서 보직 변동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수평적 이동 봤잖아요. 수평적 이동을 다른 말로 배치 전환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수직적 이동이에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흔히 아는 승진, 제일 대표적인 수직적 이동이죠. 자, 이거는 수직적 상향 이동이잖아요. 상향,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근데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강임. 위로 올라가는 거는 승진.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강임. 강임이에요, 강임. 자, 그래서 승진 개념을 보시면은 개념은 뭐 다 알죠. 상위 직급으로 상향 이동하는 걸 의미하고 뭐가 달라져요? 보수가 달라진다. 보수의 증액을 동반함. 간액 아니고요. 증액을 동반함. 이거. 자, 그다음에 승진 개념이 있고요. 승급 개념이 있어요. 자, 승진은 계급이 올라가는 거. 승급은 호봉만 올라가는 거. 승급. 호봉만. 9급 이제 들어가시면 3호봉이잖아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2년 쳐주고. 자, 그래서 3호봉에서 4호봉으로 올라갈 때 그거를 뭐라 그런다? 승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강입은 떨어지는 건데,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부서가 없어진다든지 폐합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뀌면은 부처청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자리가 뭐 축소돼서 원래 있던 뭐 국장이었는데 과장급 직위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를 강임이라고 하고요. 근데 비슷한 개념 중에 강등이 있어요. 강등. 강등. 강등은 이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징계.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를 강등. 잘못 안 해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강임.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둘 다 수직적 이동. 이렇게 개념만 잘 봐두시면 돼요. 개념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외부 임용인데, 외부 임용.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시험을 통한 임용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임용. 자, 이거 한번 봐두시고, 외부 임용. 자, 처음에 뭘 해요? 지원서를 내죠? 지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5회 임용하거든요. 15 임용을 하고, 15 임용까지 마쳐야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조금씩 여기 위에 그 머리 해가지고 팍 이렇게 날아가는 표시 있죠? F. fail이에요, fail. 불합격해서 날아가는 사람들이 과정을 가면 갈수록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들은 처음에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일부만 남게 되는 거죠. 일부만 여기 P라고 되어 있죠.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패스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니고 하는 씨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응모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거쳐야만 임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모집 그래가지고 국적, 학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 결격 사유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그냥 어렵지 않고요.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제도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제도 이런 거 있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이런 것도 있고, 지방인재, 장애인, 자격증 가산점제 이런 것도 있죠. 자격증 따셔야 돼요. 자격증 있어야 돼. 뭐라도 컴퓨터 컴활이라도 따나. 이것도 정보 처리 아직 어려워. 한번 2급은 있는데 이번에 6월에 보고 1급 따는가. 1급 따려고요. 뭐든 따는 게 낫지. 저는 친구 중에 가산점이 13점이었던 친구가 있었어. 변호사는 아니야, 변호사도 5점일걸요? 그 친구는 일단은 국가유공자였어. 그래서 국가유공자라서 이것도 좀 다르잖아요.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데 최고 등급 10점 플러스 정보처리 기사 3점. 그래서
가산점이 13점. 마땅하게. 그래서 그때 토탈이 82점이었나 그랬어. 예. 아직도 기억난다. 82점이었는데 얘가 69점인가? 받고 거의 꼴찌로 합격을 했어요. 와, 근데 13점의 위력을 그때 느꼈다니까. 와, 82점 커트라인에 69점 받고도 합격을 하는구나. 이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위력적인 가산점이란. 이러면서 놀랬지. 가산점이 없었으면 모르죠. 이게 엄청난 점 차이잖아. 이걸 언제 끌어올려서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튼 잘 됐죠, 뭐. 타고난 거지. 집안을 타고난 거지. 자, 어쨌든 그게 없으면 다 대부분 없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들어가지 마시고. 자, 어쨌든 시험의 종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 서류, 전력조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게 있구나. 이거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A급 논점인 이유는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의 요건, 시험의 효율성 요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의 효율성 요건. 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개념.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타당성. 자, 이거 뭐냐면은, 자, 시험이, 실제, 시험이라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자격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종의 측정 수단이잖아요. 측정 도구인데, 자, 그러면은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시험이라는 이 도구가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요소들을, 항목들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가? 그거를 뭐라 그런다? 타당성이라고 그래, 타당성. 이 시험이 과연 타당한가? 이건데, 자, 이거는 세 가지 세부 개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기준 타당성. 자, 이 개념들은 다 중요해요. 기준 타당성. 기준 타당성. 개념들은 중요해요. 기준 타당성. 자,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타당성의 한 종류인데요. 자, 이거요. 시험 성적이 높을수록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높은가? 시험 성적이랑 직무 수행 능력이 비례하는가? 이거를 문제 삼는 게 무슨 타당성? 기준 타당성.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 성적이 실제로 높을수록 직무 수행 능력도 같이 향상되는 비례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기준 타당성. 자, 그래서 과연 기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 밑에 검증 나오죠. 자,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검증. 첫 번째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 방법인데, 자, 이 시험이 과연 기준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할 때 첫 번째는, 자, 이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를 실제로 일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몇 년 기간을 정해놓고 실제로 일을 시켜봐. 그래서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능력 간에 비례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기준 타당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적 타당성 접근. 자, 이 개념, 예측적 타당성 접근.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높다고 해서 아직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냥 그거를 예측해서 이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적 타당성 검증. 실제로 시험 성적이 높으면 직무 수행 능력이 높을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해서 시험 문제를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측적 타당성 검증. 자,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근무
성적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을 그냥 같이 한꺼번에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재직자한테 그냥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예측적 타당성 접근처럼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실제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기간을 정해서 지켜볼 필요가 없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근무 성적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다가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높으면 그거는 기준 타당성이 높은 거고, 시험 성적이 낮으면, 그러니까 근무 성적이 높은 사람이 시험 성적이 높게 나오면 기준 타당성이 높은 거고, 근무 성적이 낮은 사람이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와도 기준 타당성이 높은 거고. 근데 근무 성적은 높은데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와. 그러면은 기준 타당성이 낮은 거죠. 낮거나 없거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동시적 타당성 접근. 자, 동시적 타당성 접근. 자, 그래서 검증 방법이 두 개예요.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을 실제로 일을 시켜보고, 기간을 정해서 일을 시켜보고, 직무 수행 능력이 실제로 우수한가?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그거를 검증해보는 걸 예측적 타당성 접근.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근무 성적이 높거나 낮은 재직자들을 데려다가 시험을 보게 해서 근무 성적과 시험 성적의 상관관계를 보는 동시적 타당성 접근. 이 두 개의 검증 방법이 있으니까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용 타당성. 내용 타당성은 뭐냐면은 이 시험 요소가, 시험의 항목이 실제 직무에서 활용되는 능력을 시험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비서를 채용해. 그러면은 실제로 비서 업무로 활용이 되는 타이핑 능력, 타이핑 능력을 시험 봐야 시험 내용이 직무 요소랑 부합하는 거잖아요. 타이핑. 발음 갖고, 뭐라 하지 마. 발음 갖고 뭐라 하지 마요. 타이핑. 아니, 뭐, 전화 대응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서가 되려면, 실제 비서가 하는 일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 업무와 타이핑 업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시험의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시험 내용과 직무 능력이 일치돼서 내용 타당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용 타당성이 있다. 내용 타당성. 자, 그래서 기준 타당성, 아까 봤던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시험의 요소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 요소들을 시험의 내용으로 하느냐, 여기 이제 내용 타당성 개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검증하냐면은 밑에, 이게 시험 요소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능력이랑 일치되느냐, 이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밑에 니은에,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외부에서 주관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 일을 잘 아는 전문가가 실제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이거를 잘 이제 따져가지고 시험의 항목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용 타당성. 자,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은 뭐냐면은, 이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시험의 내용이, 그러니까 직무 능력은 좀 더 현실적인 개념이고, 구성 타당성은 약간 더 추상적인 어떤 이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과연 평가할 수가 있는가? 라는 내용인데,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499페이지에 플러스에 구성 타당성의 유형 그래가지고, 구성 타당성이 뭔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구성 타당성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인데 구성타당성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려워요. 수렴적 타당성과 차별적 타당성. 그래가지고 자 동일한 개념인데 다른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 것.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적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예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떤 걸 검증하고 싶냐면은 수학 능력을 검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학원에서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게 목적인데, 자, 주관식 시험이랑 토론 시험을 두 개를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적 타당성이 높다고 보는 거야. 까리? 자, 근데 밑에 보면은 차별적 타당성 개념이 있어요. 차별적 타당성, 이거 뭐냐면은, 다른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를 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상관관계가 낮게 나왔을 때는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은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아? 이해했어? 밑에 보면은 자 보수주의를 측정하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진보주의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들이 있는데 두 개의 지표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게 나온다. 만약 이렇다면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랑 진보주의를 측정하는 지표가 두 개가 낮은 상관관계로 나온다면 이 측정 지표들은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별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다른 지표들과 A라는 지표와 B라는 지표 사이에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실제로 나오면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게 구성 타당성의 개념이죠.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더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거. 그래서 수학 능력,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능력들 있잖아요. 진보주의, 보수주의.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걸 평가하는 개념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둘 사이에 반대의 상관관계가 나오면 그게 오히려 구성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타당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수렴적 타당성, 그다음에 차별적 타당성. 수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비슷한 기준, 지표를 가지고 두 개를 둘 다 검증을 해봤을 때 토론도 시켜보고 객관식 시험도 봐보고 근데 둘 사이에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가 나왔으면은 그거는 수렴적 타당성이 있는 거고 차별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두 개를 같이 놓고 시험을 해봤는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차별적 타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 타당성이 있는 거고. 오케이. 됐다고 믿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요. 어쨌든 타당성의 개념은 총 3개예요. 기준, 내용, 구성. 기준, 내용, 구성.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능력이 비례관계에 있으면은 그거는 무슨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기준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용 타당성이 있는 거고 내용적으로 타당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능력 요소를 평가하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구성 타당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상성이 강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 그런 거는 구성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매치시킬 수만 있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대답할 수 있으면 시험도 다 풀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타당성 나왔죠. 신뢰성. 신뢰성은 뭐냐면은 시험 결과의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보는데 80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80점 나왔는데 어떨 때는 35점 나와. 어떨 때는 95점 나오고 이러면은 들쭉날쭉한 점수라면은 일관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객관성. 자, 이거 채점할 때 공정하게 하는 거. 채점할 때 외부 요인, 주관적인 외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거. 그거를 객관성, 공정성이라고도 해요. 난이도. 얼마나,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 하는 것들은 난이도라고 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식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적합한 난이도여야 돼요. 그래서 뭐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선생이 다 100점을 맞았어. 한 과목을 행정학을 너무 쉽게 출제해서 다 100점을 맞았어.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거 너무 쉬워서 난이도 조절이 실패해서 난이도 기준을 위배한 거고요. 너무 어려워서 다 꽈락이야. 모든 선생이 다 꽈락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역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요 난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용성. 이건 뭐냐면 실제로 시험 실시를 할 수가 있는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뭐 외국의 대학교 하버드대 교수한테 시험을 출제를 의뢰해. 몇 천만 원을 지불해. 몇 억을 지불해. 이러면은 이거는 실용성이 없는 거죠. 그때 비용, 그 다음에 실시, 그 다음에 채점이 용이한지 여부. 객관식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의 요건 여러 개 나왔죠.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난이도, 실용성. 이 내용 개념들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타당성. 그리고 타당성은 세 가지 유형의 타당성이 있고 자, 각각의 내용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채용 후보자 명부. 자, 일단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바로 이제 뭐 임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등록을 해요. 어디에 등록을 하냐면은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올려놓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름 순서가 정해지냐면은 서열이 있어, 서열. 성적순으로 서열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서열 순서대로 티어가 나면 이렇게 착착착착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채용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에서 정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서 요 2년 유효기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채용 후보자 명부라는 거를 작성해서 등록하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 아까 15는 어느 단계였어요? 마지막 단계였죠? 임명하기 직전 단계. 그래서 선발 면접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보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신체검사, 신원조사까지 다 통과해야만 15가 될 수 있었어요. 자, 15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을 실제 직무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로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예요. 마지막 단계. 최후의 관문. 끝판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시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실무 능력, 적격성, 이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15기간. 자, 먼저 계급 기준으로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뭐 고공단은 15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급은 1년이 15기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 우리들 아닌 거네들. 자,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
6개월, 6급 이하 6개월, 5급 이하 1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15 공무원 중에는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신분 제한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15 임용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직권 면직할 수도 있어요. 자를 수 있다는 거죠. 15는 신분 보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고위관리직 신규 임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봤죠. 5급 이하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신분 보장이 안 되고, 기간은 1년, 5급 이하는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채용 후보자 명부랑 15 임용 2개 봤죠?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 자, 오늘 최소한 4기까지는 나가야 돼요. 사기치는 사기가 아니고요. 사기 앙양할 때, 그 사기예요. 동기부여 사기. 자, 교육훈련 볼게요. 교육훈련. 자, 교육훈련은 뭐냐 하면은, 개념은 뭐 어렵지 않죠. 이거죠.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 그거를 교육훈련. 그리고 훈련이라는 개념은 직책 수행에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는 것. 이렇게. 자, 그때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육훈련의 목적이나 뭐 성공적인 훈련의 조건 이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안 보셔도 돼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당연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공무원의 능력 발전, 동기 유발, 전문성 향상 이런 것들이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성공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훈련의 유형이에요. 유형. 훈련의 유형. 자, 그래서 밑에 1번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 태도나 행동을 변경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한번 보시고요. 자, 503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네. 너무 많죠? 이걸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개만 집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세요. 강의, 첫 번째. 강의.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사례연구. 사례연구. 그 다음에 롤플레잉. 역할연기. 역할연기. 그 다음에 OD. OD 뭐예요? 조직 발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훈련 기법으로서 감수성 훈련이 있었죠. 감수성 훈련. 그거 감수성 훈련 OD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하고 감수성 훈련 기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위주로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일단 시험 관련성이 좀 적어서 자 하나만 더 하면은. 맨 위에 있는 분입 연구 중에서 액션 러닝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시고, 액션 러닝. 액션 러닝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고공단한테 적용되는 교육 훈련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이따 자세히 할 거니까. 자본 나지 않아요? 그치? 괜찮지, 이 정도는. 잡음이 나는군요. 자, 먼저 교육훈련 유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유형 중에서 강의 있어요, 강의.
자, 강의는 뭐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자, 교육의 내용을 단시간 안에 좀 더 압축해서 다수의 피교육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강의라고 하고요. 강의. 자, 개념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강의. 자, 그 다음에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사례 연구라는 게 있어요. 사례 연구. 자, 뭐냐면은 사례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놓고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방법. 자, 이거 사례 연구 나오면은 장점, 단점도 먹어요. 그래서 장점, 단점도 정리하셔야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은 훈련자, 피훈련자 전원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사고 능력 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주는 게 사례 연구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자, 이 사람들 다 토론시키려면 시간, 비용 엄청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은 그룹, 작은 집단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례 연구의 단점. 시간,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작은 비용, 작은 집단에서만 가능하다. 점점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나가버렸어. 다시 들어왔어. 자,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요. 끝났어. 자, 끊었다 할게요.